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서울 성북구의 오래된 골목에서 손자 하나를 지키며 살아가던 할머니 손자 앞에 사기 사건에 얽힌 아들과 아이의 친모가 차례대로 나타나면서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모든 것을 잃은 위기 속에서도 손자는 끝까지 손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건 선택을 하게 된다. 지금부터 동네 사연방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성북구 골목 깊숙이 자리한 낡은 다세대 주택. 이 동네는 도시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딘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높은 빌딩들이 저 멀리 하늘을 찌르는 동안 이 골목만큼은 90년대에 지어진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 있죠. 담벼락에는 이끼가 슬고 계단 모서리는 닳고 닳아 둥그러졌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오래도록 스쳐간 자리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동네였습니다. 새벽 4시 반, 김순자는 눈을 뜹니다. 알람 소리는 없었죠. 수십 년을 이 시간에 깨웠으니 몸이 먼저 알아서 깨어나는 것이었죠. 천장을 바라보는 순간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자리 잡습니다. 장 봐야 할 것들, 시장에서 받아두기로 한 물건들, 민우 손주 아침 챙겨주는 것까지.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허리가 욱신거립니다. 오른쪽 무릎도 마찬가지였죠. 젊은 시절 봉제 공장에서 재봉틀 앞에 앉아 12시간, 14시간씩 일하던 그 세월이 고스란히 몸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엔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그 손이 멈추면 가족이 굶었으니까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부엌에 불을 켭니다. 작은 부엌에 낡은 가스레인지 하나, 오래된 냉장고 하나. 하지만 이 공간에서 손자가 끓여내는 국물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를 올려두고 순자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민우가 자고 있는 방이었죠. 9살 박민우. 작은 이불 속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는 아이의 얼굴을 순자는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숨소리가 고르고 평화롭습니다. 세상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듯 작은 입술이 살짝 벌어진 채로 곤히 자고 있죠. 순자는 아이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려 줍니다. 그 손이 잠깐 멈춥니다. 이 아이를 바라볼 때만큼은 순자의 얼굴에서 피로가 잠시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볼이 얼마나 보드라운지, 저 속눈썹이 얼마나 긴지,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새벽에 일어날 수 있고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오늘도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자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옵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입니다. 새벽 골목은 고요합니다. 멀리서 청소차 소리가 들려오고 어딘가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담벼락을 넘어 달아납니다. 순자는 익숙한 걸음으로 골목을 걷습니다. 이 길을 얼마나 걸어왔는지 이제는 눈을 감아도 알 것 같은 길이었습니다. 시장 안은 벌써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죠. 생선가게 아주머니와 눈인사를 나누고 채소가게 주인 할아버지와 짧게 말을 섞습니다. 순자는 오늘도 무 하나, 두부 2모, 시금치 한 단을 삽니다. 딱 2사람이 먹을 만큼만. 넉넉하진 않지만 모자라지도 않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붉고 주황빛이 섞인 빛깔이 낮은 지붕선 너머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는 게 뭘 벌건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지. 혼잣말처럼 나직히 뱉은 말이었습니다. 허탈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집에 돌아오니 민우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나와 있었어요. 할머니,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 아침에도 자랑하는 아이. 순자는 그 말에 웃음이 번집니다. 그래? 아이고 우리 강아지.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는 2사람.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오가는 그 작은 밥상이 이 집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속은 늘 불안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늘 무겁게 짓눌려 있었죠. 아들 초로 때문이었어요.
몇 년 전 사업을 크게 하겠다며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끊긴 아들. 처음 한동안은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마저 뚝 끊겼습니다. 그 대신 찾아온 건 빚쟁이였죠.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목소리를 낮춰 말하는 남자들. 순자는 그때마다 모른다는 말 하나로 문을 닫아 걸었지만 그 발소리가 골목에서 멀어질 때까지는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끝낸 순자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자식은 잘못돼도 버리는 게 아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이 말은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붙잡아 두기 위해 스스로에게 되풀이해서 들려주는 말이었죠. 민우가 학교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섭니다. 할머니 다녀올게. 할머니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 아이가 골목을 뛰어가는 뒷모습을 순자는 대문 앞에 서서 바라봅니다. 저 작은 등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까지 순자의 어깨가 아주 조금 처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되었죠.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은 늘 오후 2시 반 무렵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귀가 열렸죠.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철컥거리는 대문 소리, 그리고 곧 이어져 터져나오는 할머니! 하는 목소리까지. 그 순서가 어긋나는 날이면 괜스레 마음이 조여들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일이란 온몸의 감각이 그 아이를 향해 열려있는 일이었죠. 그날도 민우는 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현관에 던지듯 내려놓고 냉장고 문을 여는 것까지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오후였죠. 순자는 민우 앞에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주고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리더니 저녁 무렵부터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순자는 유독 몸이 무거워집니다. 오래된 허리 때문만은 아니었죠. 비 오는 날의 냄새, 젖은 아스팔트의 내음이 코끝까지 닿으면 어김없이 과거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남편이 떠나는 날도 비가 왔습니다. 빚쟁이들이 처음 찾아온 날도 비가 왔었죠. 비는 순자에게 늘 좋지 않은 소식의 전조였습니다. 저녁 8시가 넘을 무렵이었습니다. 민우는 방에서 일찌감치 잠이 들었고 순자는 부엌에서 다음날 아침 준비를 마무리하던 참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제법 굵어져 있었죠.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던 순자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올 것 같은 느낌.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몸이 먼저 아는 그런 느낌이었죠. 쿵, 쿵. 문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이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싶으면서도 심장이 먼저 빠르게 뛰었습니다. 순자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잠깐 멈췄다가 이내 문을 열었습니다. 빗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죠. 머리카락은 빗물에 완전히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점퍼는 흠뻑 젖어 무겁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몰라보게 헬쑥했습니다. 광대뼈가 붉어져 나오고 눈 아래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고요. 그런데 그 눈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변해도 어미의 눈을 속지 않는 법입니다. 엄마, 순자의 몸이 굳었습니다. 분명히 알아듣는 목소리인데 머릿속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몇 년이었습니까? 몇 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아들이었어요.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려도, 아이가 아버지를 찾아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던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 지금 서 있었습니다. 나 좀 살려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떨림 안에는 간절함도 있었고 부끄러움도 있었고 그리고 어딘가 무너진 사람 특유의 공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할머니, 저 아저씨 누구야? 잠결에 깼는지 민우가 방문 앞에 서서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현관의 낯선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의 눈은 두렵지도 반갑지도 않은 눈이었어요. 그저 모르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그 눈빛이 순자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빠야. 그 순간이었죠.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너진다는 표현이 꼭 맞는 것 같았죠. 어떤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짧은 세 글자가 이 작은 집안의 무언가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철호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도 아버지를 바라봤죠. 그 둘 사이에는 어떤 따뜻함도 어떤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두 사람이 처음 마주하는 것처럼 어색하고 냉랭한 공기만이 흘렀습니다. 그 공기가 순자에게는 어떤 울음보다도 더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순자는 철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쫓아낼 수가 없었죠. 아무리 야속해도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저 몰골로 빗속에 서 있는 자식을 문전박대할 수 없는 것은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순자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지만 몸이 먼저 옆으로 비켜서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아무 말 없이 들어왔습니다. 수건을 건네자 묵묵히 머리를 닦았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식은 밥에 국을 데웠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반갑지 않은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반갑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 사이에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뭉쳐져 있었거든요. 민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멀어지고 방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이 집에서 가장 큰 소리처럼 울렸죠. 철호는 그날 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하나 꺼내고 철호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쌓인 두 사람 사이의 오간말이라고는 그것뿐이었죠. 밤새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저 아이가 왜 돌아온 것인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오던 아이는 소파에 웅크려 잠든 철호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순자 곁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 계속 있어? 순자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어요. 잠깐이야. 밥이나 먹자. 민우는 더 묻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였거든요. 눈치가 빠르고 분위기를 읽을 줄 알고 어른의 표정 하나에도 금세 조용해지는 아이. 그 조숙함이 순자는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9살짜리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 그 사실 자체가 가슴 아팠죠. 철호는 낮이 되어야 눈을 떴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온 얼굴이 조금은 나아 보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헬쑥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는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철호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지만 밥상 위에는 반찬 소리만 오갔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철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며칠만 있어도 되겠어? 순자는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대답 대신 되물었어요. 몸은 괜찮냐? 괜찮아. 얼굴이 괜찮아 보이지 않는다. 철호는 그 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자도 더 묻지 않았고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무너진 채 돌아왔을 때 당장 이유를 캐묻는다고 해서 진실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죠.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철호는 집에 머물기 시작했어요. 처음 하루 이틀은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철호는 낮 동안 방 안에 있거나 골목 어기 벤치에 나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와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죠. 아이도 아버지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 거리감이 순자에게는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밤부터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철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동으로 설정해 뒀는지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방 밖으로 나가 조용히 통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짧았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통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철호의 표정은 무거웠고 눈빛은 어딘가 쫓기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더 지나자 철호는 낮에도 외출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말하지도 않았고 순자는 묻지도 않았어요.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무언가 점점 조여들고 있다는 느낌, 보이지 않는 무게가 철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순자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이었어요. 철호가 밥상 앞에 앉으며 말을 꺼냈어요. 엄마, 돈 좀 필요해.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또냐?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또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호가 집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도 돈이었습니다. 그때도 철호는 이번만이라고 했죠. 이번만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순자는 철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게냐? 철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안에 무언가 단단하고 어두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자꾸 무서운 아저씨들 만나.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바라보았죠. 민우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진지한 얼굴로 말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아이는 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아이를 바라봤죠.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무언가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죠. 그날 밤 순자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우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무서운 아저씨들, 9살짜리가 무섭다고 느낀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순자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세상의 거친 면을 맞닥뜨리며 살아온 순자였죠.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모른 척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철호는 일찍 외출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아무 말 없이 나갔죠. 순자는 민우를 학교에 보내고 혼자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철호가 무슨 일에 얽혀 있는 것인지, 그 무서운 아저씨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일이 이 집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은 아닌지. 오후가 되어도 철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간식을 먹고 숙제를 하고 저녁밥까지 먹었는데도 철우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상을 차렸지만 자꾸 대문 쪽으로 귀가 열렸습니다. 철우가 돌아온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죠. 표정은 더욱 굳어 있었고 눈빛은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가 밥을 데워주려 하자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삼켰습니다. 다음날 오전이었어요. 순자가 빨래를 거들어 옥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골목 어귀에 낯선 차 한 대가 세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 승용차였어요. 번호판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그냥 평범해 보이는 차였지만 왠지 모르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세워져 있었죠. 순자는 못 본 척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났을까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노크 소리라기보다 힘을 실어 탁탁 두드리는 소리였죠. 순자는 행주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안팎으로 보였죠. 넥타이를 맸지만 눈빛은 차가웠고 웃음기 없는 얼굴에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박철옥 씨 여기 있습니까? 순자는 직감했습니다. 저 검은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없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줬습니다. 오랜 세월 단련된 순자였죠. 두려움을 얼굴에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죠. 언제 오십니까? 모릅니다. 그때였어요. 방 안에서 소리가 났어요. 철호의 핸드폰 벨소리였죠. 한 번, 두 번. 골목에 울려 퍼질 만큼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문 앞 좁은 공간에서는 충분히 들렸습니다. 그러곤 정적이 흘렀죠. 한 남자가 천천히 시선을 순자에게서 집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민망한 웃음이었죠. 어머니, 숨겨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두 남자는 돌아섰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걸음이었죠. 쫓기는 사람의 걸음이 아니라 기다릴 여유가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검은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순자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철호가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창백한 얼굴로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민우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순자는 부엌 불을 켜놓은 채 철우를 불렀습니다. 앉아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거든요. 철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였습니다. 부엌 형광등이 그 고개 숙인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사기야. 순자의 손이 탁자 위에서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뭐? 투자 사기 몇 억, 아니 몇십억.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부엌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죠. 순자는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을요.
저 얼굴이 낯설었어요. 수십 년을 키운 자식인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몇십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아무 의미도 없이 둥둥 떠다녔어요. 그날 밤 순자는 철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몇십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채운 채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투자 사기, 몇십억, 무서운 아저씨들, 검은 승용차. 그 단어들이 하나씩 머릿속에서 이어지면서 점점 선명하고 무거운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잠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다가 민우 깨울 시간이 되어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그러나 아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해야 했습니다. 순자는 그 무게를 꾹 눌러 담고 밥을 지었어요. 민우를 학교에 보내고 돌아서는데 바깥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에 차 소리가 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소리가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직감했죠. 어제의 그 차와 다른 차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이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쿵, 쿵, 쿵. 노크 소리가 아닌,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닌, 두드려 부수려는 것처럼 강한 소리였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순자의 다리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오히려 더 무서워졌거든요. 빚쟁이들보다 경찰이 더 무서웠어요. 빚쟁이들은 돈으로 막을 수라도 있었지만 경찰이 오는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철호가 나왔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철호의 눈빛에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빛이 담겨 있었어요.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과 사복 차림의 형사로 보이는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박철호 씨 맞으시죠?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철호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점퍼를 집어입 들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민우였어요. 학교에 가야 할 아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가지 않은 것인지 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아빠!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다가 이내 참지 못하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가 달려왔어요. 철호의 팔을 붙잡으며 아빠, 가지마, 가지마. 철호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아이의 손이 자신의 팔을 붙잡고 있었죠. 처음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매달리는 아이. 그 손을 느끼는 철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추다가 결국 그러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경찰관이 철호의 팔을 이끌었습니다. 민우는 울면서 따라가려 했고 순자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떨렸어요. 순자도 떨렸죠. 두 사람이 서로를 붙잡은 채 철호가 골목을 걸어나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철호가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나 좀 살려줘! 그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이웃집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죠. 누군가 내다보는 기적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지더니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우는 순자의 품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면서 자신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아이 앞에서만큼은 버텨야 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어디가?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없이 그저 담담하게 묻는 아이의 눈이 그 어떤 울음보다도 더 깊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우의 연필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오늘은 그마저도 없었죠. 아이는 방 안에 들어간 뒤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부엌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낡은 형광등 아래 빛바랜 종이 위에 찍힌 자신의 이름, 김순자. 그 이름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었던가.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걸...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몇 년 전 초로가 찾아왔던 날. 엄마, 사업하는데 보증만 좀 서주면 돼. 그때는 그저 도장 몇 번 찍으면 되는 일인 줄 알았죠. 금방 갚을게. 걱정 마.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순자의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옵니다. 내가 키운 자식이니까. 그 한마디가 모든 선택의 이유였고 지금의 결과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어요. 민우였죠. 할머니, 앉아? 순자는 서둘러 서류를 접었어요. 응, 이제 잘 거야. 너는 왜 안 자고 있어? 민우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와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이 조심스럽게 순자의 옷자락을 잡았죠. 할머니, 우리 집 없어지는 거야? 순자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울고 있지 않았죠. 그게 더 아팠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지 사실을 말해야 할지. 그때 민우가 다시 말했어요. 나 괜찮아. 친구 집 가서 살아도 되고 학교 안 가도 돼. 아이의 말이 이어질수록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죠. 또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발소리였습니다. 무겁고 느리고 목적을 가진 것 같은 발소리. 순자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면서도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양복 남자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랑 얘기 좀 하셔야죠. 무슨 얘기요? 아드님 빚 대신 갚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왜요? 내가 진 빚도 아닌데. 남자는 서류를 꺼냈어요. 순자 앞으로 내밀었죠. 명의 다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 순간 순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 도장, 통장, 자신의 이름 석자가 찍혀있는 서류들이었어요. 언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인지 어느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담보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갈 때가...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물었죠. 할머니,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 순자는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럴 일 없어. 너 학교도 가고 밥도 먹고 잘 거 다 잘 거다. 민우가 조용히 묻습니다. 진짜야? 할머니가 우리 민우 끝까지 지킬 거야. 그 말은 다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죠. 그날 밤 순자는 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막막한 대신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으로 가지 않았죠. 버스를 타고 낯선 동네를 향했어요.
도착한 곳은 작은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낡은 간판에 무료 상담이라는 글씨가 붙어져 있었죠.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순자는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중년 남자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순자는 한참을 입을 떼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어요. 사기, 빚, 집, 손자. 남자는 고르게를 끄덕이며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해보세요. 순자는 앉지 않고 물었습니다. 제가 지킬 수 있습니까? 무엇을요? 남자가 되물었어요. 손자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죠. 가능합니다. 다만 쉽진 않습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이 나이에 더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 말에 지난 세월이 담겨져 있었죠. 봉제 공장, 남편의 죽음, 빚쟁이들, 그리고 지금까지. 남자는 잠시 순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방법을 찾아봅시다. 순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입구에서 순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낡은 집,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공간.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켜야 할 곳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 순자는 천천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할미 왔다. 방 안에서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그 작은 몸이 순자에게 안겼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지킨다. 그 다짐은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순자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시장을 나가는 일은 여전했지만 그 뒤의 시간은 모두 다른 싸움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법률사무소, 구청, 주민센터, 그리고 다시 법률사무소. 순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버스를 갈아타며 움직였습니다. 서류를 떼고 도장을 찍고 설명을 듣고 또 물었습니다. 이거 하면 애는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한결같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아드님이 현재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라 친권 변경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친모가 나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친모요? 네, 법적으로는 할머니보다 엄마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민우의 엄마, 그 이름은 오랫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초로와 이혼하고 떠난 여자, 아이를 두고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사람. 이제 와서?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가장 늦은 순간에 가장 아픈 조건을 들이밀었습니다. 며칠 뒤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늦은 오후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대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노크도 없이. 순자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관 앞에 여자가 서 있었죠. 단정한 코트, 정리된 머리, 그리고 어딘가 낯설지 않은 얼굴. 누구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순자의 숨이 멎었어요. 너? 민우의 어머니, 지영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방에서 민우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누구야? 아이의 말이 멈췄어요. 지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 당연했죠. 아이가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요. 지영의 입술이 떨리며 민우야!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순자 뒤로 숨었죠. 할머니! 그 작은 손이 순자의 옷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선택은 이미 끝난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뒤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기 왜 왔냐? 지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데리러 왔어요. 짧은 그 한마디. 하지만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제 제가 키우겠습니다. 지금까진 어디에 있었는데? 순자의 눈빛이 변했어요. 사정이 있었어요. 그 사정이 애 버리는 거였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순자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애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다. 애는 끝까지 지키는 거야. 지영은 가만히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분명한 거부가 담겨 있었죠. 그걸 확인한 순간 지영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우선이에요, 어머니.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래, 법대로 하자, 법대로. 지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었죠. 법대로 해서 누가 애를 지키는 사람인지 보자. 그날 이후 싸움은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법원, 차가운 공간, 낯선 공기. 순자는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민우 손이 잡혀 있었고요. 할머니, 나 여기 무서워. 괜찮다. 할머니가 있잖니.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은 아이를 위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붙잡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영도 그 안에 있었죠. 단정한 모습, 준비된 표정.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것이... 그리고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옷, 굳은 손, 지친 얼굴. 둘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킬 것은 단 하나였죠. 판사가 들어오고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들이 오가고 서류가 오갔습니다. 지영 측은 안정된 환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직장, 수입, 교육, 환경.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순자 쪽은 단순했습니다. 제가 키웠습니다. 그 한마디. 하지만 그 말은 그 어떤 서류보다 무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판사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누구랑 살고 싶니? 순자의 손이 굳었습니다. 지영의 시선이 아이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랑 살래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수갑을 찬 채 들어온 아들 초로였습니다. 그의 눈이 순자와 그리고 민우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다 말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죠. 순자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초로는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구치소에서 막 나온 사람처럼 초췌했고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랐어요. 도망치던 눈이 아니었죠. 결정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죠. 민우, 제가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 지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라고 단 한 번도 못 해줬습니다.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 죄값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곧장 순자에게 향했죠. 엄마, 엄마가 키워주십시오. 민우, 엄마한테 맡기겠습니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말이었죠. 지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이건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짧고 단호한 말이었어요. 지영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앉았습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죠. 초로의 마지막 말은 조용했습니다. 전 이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법정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판결은 길지 않았습니다. 여러 조건과 상황, 그리고 아이의 의사, 모든 것이 종합된 끝에 친권 및 양육권은 조모 김순자에게 부여합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의 손이 그 위를 덮었죠. 할머니. 그저 아이를 끌어안아 줬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지켜냈다는 감각이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몇 달 후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성북구 골목은 여전히 자리에 있었지만 순자의 집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집은 결국 넘어갔습니다. 빚을 막기 위해 순자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임대 아파트, 방 2개, 좁은 거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바람 안 들어와서 좋아.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순자는 그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여기가 더 낫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전 집보다 밝았죠. 순자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시장도 나갔고요. 달라진 건 딱 하나, 마음이었습니다.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지키고 있는 마음. 그 차이는 아주 컸어요.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교도소. 순자는 잠시 서 있다가 편지를 들었어요. 집에 들어와 한참을 내려보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는데 초로의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어요. 엄마, 나 여기서 처음으로 생각한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민우 얼굴이 자꾸 떠올라. 그날 나 붙잡던 손. 이번에는 도망 안 갈게. 끝까지 벌 받고 사람 돼서 나갈게.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올려두었죠.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할머니, 이거 아빠 편지야? 그래. 아빠, 나중에 오면 같이 살아? 순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는 너희 아빠가 사람이 돼서 오면.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지만 그 안에는 이해와 기다림이 담겨져 있었어요. 불을 끄고 누운 뒤 민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손, 따뜻한 손, 놓치지 않을 손. 순자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그 다짐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손은 끝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동네 사연방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